어서오세요. 오늘의 영화를 처방해드립니다. 시네마약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하라가 부재를 통해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분들께 처방하는 영화 아버지의 세 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약사 남동생이 있는 하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외동 소피입니다. 안녕하세요. 누나가 있는 탱이입니다. 여동생이 있는 신디입니다. 그럼 신디님께서 오늘의 영화 줄거리 소개해주세요. 병석에 누운 아버지 빈센트와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세 자매가 뉴욕의 좁은 아파트에 모입니다. 평화롭게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려던 본래의 목표와 달리 투병 생활이 길어지며 억눌린 마음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첫째 케이티와 둘째 레이첼은 사사건건 부딪히고 셋째 크리스티나가 중재자로 나서보지만 그녀 역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 집에서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세 자매 각자의 사정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자매 사이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자매는 과거의 상처와 억눌린 마음을 마주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해를 넘어 이해로 나아가는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아버지의 세 딸들입니다. 오늘의 약사는 왜 아버지의 세 딸들을 처방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진단 타임입니다. 원래 궁금했던 영화기도 하고 이제 작년 9월쯤에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소피님이 가장 먼저 보시고 추천해 주셔서 저도 재밌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정말 재밌게 봤고 그때 원래 사실 신작으로 녹음을 하자고 얘기가 나왔었죠. 나왔었는데 그때 때를 놓쳐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가 바로 아카데미 레이스 들어가지 않았나요? 맞아요. 그래서 도저히 할 시간이 없었죠. 저는 일단 처방은 부재를 통해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게 된 분들께라고 했는데요. 큰 의미를 담았다기보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설명하는 느낌으로 정해봤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게 되게 후반부의 이야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진짜 저는 되게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영화를 그저껜가 보고 어제 한 번 더 봤어요. 어제 새벽에 한 번 더 봤는데 재밌게 보셨어요? 네, 재밌게 봤어요. 두 번째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는 너무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저희야 다 이 이야기에 미친 사람들이어가지고 잘 아시겠죠? 진짜 특이한 구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저희 예전에 얘기했던 뭐 그 새벽의 모든이나 이런 작품들처럼 진짜 특이한 구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갈등이 그냥 영화 중간에서 다 마무리가 되고 그게 풀어가는 과정을 반을 떼버렸어요. 근데 보통 영화가 이렇진 않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그쵸, 3막까지 다 그 갈등을 정말 끝까지 사람 토할 때까지 끌고 가서 거기 마지막에 해소되면서 끝나는데 이 영화는 반절을 딱 끝내버리고 그런 구조여서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영화 너무 특이해서 처음에 너무 당황했었는데 두 번째 볼 때는 그게 왠지 좀 알 것 같고 더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떠셨나요? 제일 환장하셨던 네. 소피님. 아니 이거는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제가 워낙 이 세 배우를 좋아하기도 하고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부터 팔로우하면서 기다렸던 영화라 저는 넷플릭스 공개 2일에 봤거든요. 그럼 되게 좋으셨겠다. 네, 제가 딱 좋아하는 대사 많고 진짜 연극적이죠. 네. 이것도. 숨도 안 고르고 그렇게 말싸움하는 그런 영화들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영화들이 생각보다 흔치는 않은데 연극 맞아요. 쪽에서는 많지만 영화 쪽에서는 흔치는 않은데 딱 그런 영화라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와서 너무 만족하면서 봤었고 본 내내 그냥 이 배우들이 이 한 자리에 있는 거를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이 났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모임 통장 배경화면이 그쵸. 이 영화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member들한테도 뭔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할 영화가 아닐까. 그걸 누가 하라님이 제가 하셨습니다. 그 약간 비하인드 컷처럼 맞아요. 새 배우가 찍은 사진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영화를 보고 바꿔놨죠. 그래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영화 보는데 어디서 봤지? 그래서 신대님은요? 저는 그러니까 이 영화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다가 이제 이번에 이 영화 녹음을 한다라고 올라와서 처음에 이제 검색해보고 시놉시스를 딱 봤는데 이제 임종을 앞둔 아버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강렬한 감정이 몰아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약간 긴장을 하고 봤어요. 얼마나 강렬한 감정이 몰아칠까. 사실 되게 블록버스터처럼 기대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거는 그래도 한국 사람이고 한국 아침 드라마
드라마의 포맷에 약간 절여져 있어가지고 상속 문제가 나오겠다. 그래서 그쵸. 강렬한 사실 그게 제일 감정이 편하죠. 그렇지나 이렇게 약간 예상을 하고 봤는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그러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와는 조금 어쨌든 다른 지점에서 강렬한 감정이 몰아치는 영화였는데 그쵸.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막 돈 문제가 끼어들고 이런 거였으면 조금 진부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오히려 진짜 그 세 딸의 관계에 좀 더 이렇게 깊게 파고들어는 느낌이 있어서 네, 되게 재밌었어요. 재밌게 봤어요. 아니 지금 공교롭게 저희 지금 신님이랑 저랑 같이 있지만 저희 둘이 한국 독립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이거 시놉시스 진짜 한국 독립 영화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물론 이제 풀어가는 방식은 되게 다른데 시놉만 들으면 되게 한국 영화제에서 그래서 그랬나 봐요. 자꾸 그런 생각이 맞아 한국 영화제 시놉에 있을 것 같은 딱 그 느낌, 프로그램 노트에 있을 것 같은 딱 그 느낌이어서 저도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구나. 그 맞아. 이런 부분을 흥미로워하는 건 다 똑같은데 이걸 풀어나가는 방식은 다 다르구나. 이게 좀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는 대체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약 안내 시간입니다. 저희가 뽑은 키워드는 연극 같은 영화, 세 자매, 덜컹거리는 생활, 마지막으로 죽음을 계기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연극 같은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가장 연극의 요소를 많이 가져온 영화인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오늘 잘 없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잘 만들어서 저희가 녹음까지 끌고 오는 영화는 특히 없었다. 연극 흔치 않죠. 네, 연극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영화 중에서는 정말 흔치 않아서 좀 반가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영화가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그리고 영화 속의 장소가 안 바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그런 그쵸, 그쵸. 장소들만 영화 속에서 보여주고 이게 촬영을 할 때 실제로 뉴욕의 한 아파트를 빌려서 그 안에서 촬영을 했대요. 17일인가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트장이거나 혹은 더 화려한 로케이션이었다면 이 느낌이 살지 않았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쵸. 네, 이 세 자매들이 좀 더 개인적인 그런 감정들, 개인적인 네. 무언가가 들어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느낌을 이 로케이션에서 많이 받았고 실제로 배우들도 이 아파트에서 촬영을 하면서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많이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비하인드 사진 보면 셋이 계속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누워서 붙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그 인터뷰 보니까 빌릴 수 있는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그 거의 5일인가를 리허설을 했대요. 그 장소에서 그냥 리허설을 하고 바로 한 2주 좀 넘게 찍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맞아요. 지금까지 제가 본 영화의 촬영 비하인드 사진들 중에서 제일 편안해 보이는 그러니까 양말 신고 있는 흔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의 해피엔드급. 네. 그렇죠. 그리고 인터뷰 영상을 몇 개를 찾아봤는데 네. 이 감독이 모든 장면을 순서대로 촬영을 했대요. 맞아요. 네. 근데 당연히 장면마다 요구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들에는 너무나도 다르니까 뭐 어떤 장면에서는 낮에 찍어야 되고 어떤 장면은 밤에 찍어야 되고 이런 빛이나 컨디션 같은 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순서대로 안 찍겠구나 생각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순서대로 찍었다는 게 뭔가 이렇게 찍었으니까 이 감정선이 나왔겠구나. 뭔가 감독의 똑똑한 선택이었던 것 같고 배우들을 향한 그런 배려도 있었던 것 그쵸, 같기도 그쵸. 하고 네, 배우들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거.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사실 뭐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이게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찍는 걸로 유명한 게 이제 이창동 감독님이나 이제 이렇게 찍은 걸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하면 그게 화제가 될 정도로 그 영화에서 순서대로 찍는다라는 거는 좋게 말해서 배우에 대한 배려지 이게 나쁘게 얘기하면 제작비가 되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거고 저는 이거를 아까 얘기했던 그 17일이라는 게 좀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순서대로 찍었으면 한 못해도 한 2달 뭐 이렇게 걸렸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평소 시간보다 더 걸린 거죠. 이 영화 어쨌든 2시간짜리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진짜 대단하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몇몇 장면들 보면은 그 시간 때문에 빛 바뀌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너무 신기했고 이 선택들이 다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이게 좀 정상의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멀한 선택들을 되게 안 한 것 같아서 배우들도 되게 대단했고 그러니까 결국 이게 17일이라는 시간 안에 그 자연광, 그러니까 빛이
인공적인 조명을 최대한 적게 쓰고 찍었다라고 가정하면 테이크를 많이 못 가져갔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테이크 안에 연기를 다 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거라서 대사량도 엄청 많고 네. 그래서 그냥 연극을 하는데 그걸 카메라에 담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또 그런 어떤 카메라로 할 수 있는 연출들이 그쵸, 영화적이죠. 네,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고 그래서 막 되게 초기의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리허설처럼 세트 다 지어서 다 리허설한 다음에 그냥 그거를 찍는 식의 카메라로 찍으면 그게 드라마였잖아요. 한국 드라마가 맨 그랬었죠. 처음에는. 그래서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대사량 일단 너무 많고 첫 장면부터 일단 그 벽에 이렇게 세워놓고 그 상반신만 딱 잡아서 한 명씩 말시키는 게 그거부터 일단 너무 연극 같은 거예요. 그렇죠. 한 명씩 그 소개하는 느낌에 그 장면에서 하고 사랑에 빠졌죠.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누구한테 말을 하는 듯한 그 모습을 한 사람만 등장시켜서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그 말을 그 대사를 듣다 보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는 그게 너무 무대 같았고 저는 그래서 연극이나 이런 거에 생각보다 익숙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봤으면 저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체화를 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거 되게 연극 같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고 대화신에 되게 강점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통화하는 장면에서 그 대사로 모든 걸 설명하고 통화를 엄청 길게 하잖아요. 왜냐면 그 공간에 이동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로 모든 걸 설명한다는 점에서 되게 뭐랄까 그냥 관객 같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맞아. 공간을 제한하니까 또 그런 효과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되게 말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배우들의 연기도 그랬고 대사 자체도 그랬고 그 긴 말을 듣는데도 전혀 지루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좀 대사가 길어지면은 요즘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약간 정신이 딴 데 팔리는데 도파민에 절여졌는데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 아까 하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대사가 많아서 연극 같다고 느낀 것도 있었고 또 대사를 통해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첫째고 둘째고 셋째인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딱 봐도 뭔가 첫째인 것 같아.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꺼리고 둘째가 약간 못마땅한 첫째 그리고 배팅에 빠져있는 둘째 그리고 약간 귀여운 막내 이런 이미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인물을 엄청 따라가면서 보여준 것도 아니고 그냥 엄청 단기간에 그냥 대사 몇 줄만으로 그렇게 인물의 성격을 끌어내는 게 되게 신기했고 또 심지어 인물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험을 이전에 해왔는지 그런 개인사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고 느꼈거든요. 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만약에 플래시백을 가져와서 인물의 옛날 이야기를 보여주고 이 인물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러면 이제 저도 하품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런 좀 진부한 연출을 쓴 게 아니라 연극적인 연출을 써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인물만으로도 그 인물이 어떤 과거를 살아왔는지를 너무 잘 보여줬고 그게 또 지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연극적이다. 그리고 나를 집중시키다니 요즘 이렇게 집중력 떨어진 나를 집중시키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사실 이게 약간 한국 이 유교 범벅인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다들 부르니까 사실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캐릭터 설정이 있다 보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 누가 봐도 첫째고 자꾸 말 길게 하잖아요. 다 설명하려고 그러고 아무도 설명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이름 부르는 톤부터 첫째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부분이 되게 재밌었고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대사로 정보가 전달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 통화하는 씬에서 진짜 제일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잘 들어보시면 되게 이상하다고 안 느끼셨어요? 상대방 목소리가 없어요. 그 상대방의 대답을 우리가 상상하는 상태인데 이거 심지어 연극에서도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연극에서도 음향으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 목소리 따로 따가지고 목소리 나오게 그 소리 나오잖아요 뒤에서. 근데 그게 아니라 특히 이제 크리스티나가 특히나 많죠 통화씬이. 뭐라고 해야 되니? 나는 연극처럼 영화에 찍겠어 해서 한 게 아니라 크리스티나의 성향 자체가 그 안에서 내용을 펼쳐냈던 것처럼 이제 겉으로는 되게 괜찮은 척하지만 뭔가 속으로 잘 문제가 있는 거를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그걸 또 나중에 그걸 또 오히려 서운해하는 이런 캐릭터니까
그 캐릭터한테 통화씬을 많이 준 거죠. 제 기억으로만 3씬이 나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되게 사려 깊었고 전체적인 대본이 뭐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스토리도 그렇지만 감독이 개개인을 되게 입체적으로 신경 맞아요, 써서 맞아요. 그렸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게 너무 잘 드러났던 것 같고 배우들도 연극 준비를 하면서 연기를 준비를 하고 맞춰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보통 영화를 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본 적이 없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즉흥적으로 한 장면들도 꽤 있는 것 아, 같더라고요. 그래요? 마지막에 소파 위에 셋이 기대는 장면 있죠. 그 장면도 본인들이 찍기 전까지는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고. 그리고 이게 영화를 찍으면서 자연스럽게 나온 자세랑 그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 지문에는 그냥 앉아 있다고만 네. 되어 있었나 보네요. 네. 세상에.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그게 약간 편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굉장히 영화적인 영화고 오히려 그러니까 연극적인 부분 요소가 있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12인의 성난 사람들하고도 좀 구분되는 지점인 것 같기도 해요. 비슷하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굉장히 대담한 영화였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공간이 사실 정해져 있다라는 게 가장 우리가 연극적이라고 느꼈던 포인트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그 공간에 대한 그 세분한 분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뭐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그 미션 임파서블 같은 영화에서 모로코 갔다가 막 이집트 갔다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 영화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집안이라는 공간 안에서도 구분하려고 했던 그 노력이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처음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카메라 연출도 진짜 전 너무 좋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일단 위치 자체가 레이첼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죠. 근데 그거를 그 보통 이제 이스티빌리시 샷이라고 하는데 그 설정 샷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넓게 한번 잡아서 인물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보통 그 씬에서. 근데 그 씬을 일부러 안 주고 크리스티나가 그 녹색 채소 안 먹는다고 그 불평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원샷으로 이제 KT였죠. KT가 그거에 대한 답변하는 장면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봐도라도 이 공간에서 두 사람의 대화인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물어보잖아요. 네. 그 음식 언니가 만든 음식 어땠냐 뭐 이래가지고 그거 계속 비꼬면서 대답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간 안의 장소를 진짜 되게 세분적으로 쪼개놨던 거 자체가 그 아버지의 방이라든지 결국 끝까지 한 번도 안 보여주죠. 맞아요. 그리고 거실이라는 공간이나 그 복도 그리고 그 각자 한 번씩 분리되는 공간인 그 현관, 그 신발장 앞에 공간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분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지막에 둘이 화해할 때 크리스티나가 거기서 듣죠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두 번째 보는데 막 소름이 돋는 거예요. 첫 번째 볼 때는 아유 그만 좀 싸워라 이러면서 봤는데 두 번째 볼 때는 너무 그 설계들이 보이니까 아니 감독이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사실 예전부터 그런 그 뉴욕 그 독립영화계에서 되게 칭찬받던 감독인 거 알고 있었지만 저도 전작을 본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와 이게 이 사람 또 어디서 나온 괴물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간 얘기하니까 그 중간에 크리스티나가 막 명상하듯이 한숨 쉬면서 하얀 벽에 기대서 앉아있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 벽 앞에 의자가 있는지도 그쵸. 의문인데 그것도 진짜 좋았죠. 근데 딱 거기 앉아서 이제 주방을 살짝 비추고 그리고 복도가 보이고 오른쪽에 벽이 있고 벽 뒤에 앉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감독이. 그쵸. 구하다 보니 이걸 여길 구한 걸 텐데 되게 잘 소화를 해서 활용했다는 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영화의 마지막 씬이기도 했지만 그 담배 피는 그 벤치도 진짜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진짜 공간 너무 잘 써서 절대 답답하게 느껴지게 의도했지만 앞에 반절은 뒤에 반절은 절대 답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 자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일 텐데 그 세 자매 영화 생각도 많이 나죠. 그리고 이 세 자매라는 게 사실 되게 많이 쓰는 소재잖아요. 맞아요. 되게 고전에서도 많이 나오는 거고. 그쵸. 진짜 많이 나오죠. 진짜 많이 나와. 지겹다 싶을 희곡 이런 데 또 세 명이야. 이 첫째, 둘째, 셋째 이미지도 사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냥 딱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첫째 포인트를 둘째 포인트를 둘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각자 하나씩 정확하게 나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뻔하지 않았다? 라는 게 진짜 신기했죠. 캐릭터를 너무 잘 살린 것도 있고 그 케미가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본도 좋지만 맞아요. 네,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 진짜 미친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캐스팅이 한 수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캐스팅을 잘한 거예요. 감독이 이 3명의 배우를 염두에 두고 스크립트를 썼대요. 어쩐지. 모두가 1순위였던. 이제 한 명이라도 거절하면 어떡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그 멘트에다가 캐리쿤한테는 엘리자베스 올슨과 나타샤 리온이 하기로 했다 막 이런 식으로 써서 서로를 꼬신 거죠. 근데 다 같이 하고 싶어서 오케이 했다고 아니 하네요. 사이 혹시라도 사이 안 좋으면 어떡하려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 캐리콘하고는 사실 되게 좀 오래된 관계고 캐리콘 전에 했던 드라마를 보고 너무 감독이 반해서 정말요?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인터뷰 기사 찾아보니까. 근데 그럴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던 게 되게 안 닮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리가 인간인지라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보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쁘다 안 이쁘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자매로 보이려면 일단 좀 약간 그 그림체가 비슷하다 그러죠. 네. 그게 좀 있었는데 셋이 진짜 너무 달라요. 근데 너무 자매처럼 보이잖아요. 전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3명 다 정이 안 갔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되게 비호감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첫째는 너무 첫째 같고 둘째는 너무 둘째 같고 셋째는 너무 셋째 같은데 그게 너무 전형적으로 보이니까 약간 솔직히 말하면 정이 안 가서 쟤 왜 저럴까? 쟤는 또 왜 저럴까? 이러면서 처음엔 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끝날 때쯤엔 셋 다 이해가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제가 그 지경에 셋 다 너무 다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너무 공정하게 되는. 네, 그래서 그냥 셋 다 너무 마음에 들게 되는데 그것까지 이르는 그 과정에서 3명의 서사를 다 감독이 어쨌든 관객한테 제시를 한 거잖아요. 그 서사를 제시하는 방식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둘째 캐릭터를 설정을 할 때도 처음엔 둘째가 제일 비호감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막 계속 밖에서 대마초 같은 걸 피우고 있고 제일 어떻게 보면 아버지 임종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는 그런 맞아요. 캐릭터였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아버지를 지켜왔고 또 아버지가 사과밖에 못 먹으니까 냉장고 속에 뭐 사과가 가득했다라는 이러한 설정들을 주면서 그 인물을 이해하는 그 루트를 되게 잘 만들어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약간 웃으면서 블랙 코미디인가 이러면서 보다가 나중에는 거의 울음 참기 챌린지를 하면서 끝이 났어요. 그 F 참가자. 그게 울음 참기가 된 게 어쨌든 제가 그 인물한테 정서적으로 동화가 됐다라는 증거니까 셋 다 비호감이었는데 그 3명의 인물한테 다 동화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들을 되게 잘 설계해 놓은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캐릭터가 처음엔 평면적이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나중에 가서 진짜 셋 다 있을 법한 캐릭터고 다 이해가 간다라는 결과로 이제 끝났던 것 같아요. 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3 배우가 자매 역할을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좋았고 그래서 싸우는 거를 보면서 너무 힘들지만 더 싸워줬으면 좋겠다. 지금이 쾌감이 네. 있죠. 그 연기 쾌감이. 네. 그런 느낌도 들었고 다 각자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각자 캐릭터가 너무 잘 맞아 들었고. 진짜 차력쇼였어요 이거. 저는 일단 KT 먼저 얘기를 하면은 저는 캐리쿤이 가지고 있는 그 신경증적인 그런 얼굴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미간을 찌푸릴 때 가장 아름다운 배우. 좀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네. 너무 막 내가 혼나고 있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강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뭐든 통제해야 되는 그런 그냥 배우 자체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고. 하라님이 캐리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정말 좋아하죠. 보스턴 도살자 때 이제 키라 나이틀리. 네, 키라 나이틀리 파트너 조력자 역할로 이제 나왔었는데 거기서 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얼굴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대사를 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제 기준 되게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근데 그 축에 속하는 배우였어요. 제 기준에.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막 찾아보다가 그래서 팔로우하고 있던 그런 배우였는데 그랬군요. 마침 이 영화를 추천을 해주셔서 얼른 봤고 첫 장면이 이제 KT 얼굴에서 그렇죠. 아예 대놓고 그냥. 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다른 분들은 좀 피곤하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첫째라서 그런지 처음부터 그냥 첫째에 너무 몰입이 돼서
저는 오히려 그 난리 난 상황 네. 그런 그 것들. 상황 안 되는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너무 끔찍한 게 스트레스. 그 소생포기 각서 그거 왜 안 썼고.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처리해야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첫째는 뭐 예를 들어서 둘째나 셋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막 서류 들이밀고 어떻게 그러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첫째 입장에서는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거를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떠맡아서 하는 거 아무도 안 하는 건데 하는 건데 뭐 나라고 하고 싶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계속 하잖아요. KT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입이 됐고 저는 오히려 레이첼은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크리스티나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크리스티나가 가장 그래도 뭔가 그 정상성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는 그쵸.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린 정상성에 가까운 인물로 나오고 또 본인 자체도 그렇게 결혼 잘해서 애를 낳아서 잘 키우는 게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당연한 미덕이고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듯한 그 태도가 맞아요.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 꽃밭에 있는 그렇죠. 대가리 꽃밭. 네. 그러니까 눈 보세요. 돌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무가내예요. 물론 속에 뭐가 있는 것도 짐작이 되기는 하는데 그걸 넘어선 어떤 이 태도가 제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 요가가 완성이죠. 그 사람들 특유의 그런 게 있잖아요. 노래 부르고 맞아요. 사람들이 약간 완벽한 캐릭터죠, 진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다 남들 다 지금 전쟁통인데 혼자 이렇게 평화로운 척하고 모든 게 다 착하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특유의 여유로운 척하는 느낌이 힘들더라고요. 그 가면이 하나 더 있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 부분을 진짜 감독이 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감독이 진짜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요구를 한 것 같거든요, 배우한테. 그 배우가 잘 살렸고 그러니까 전혀 그 배우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다른 작품들 윈드리버 같은 거 보면 전혀 아닌데 그거를 딱 요구한 것 같아요. 배우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잘 연기했어요. 본인이 실제로 이거 이런 삶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연기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뭔가 레이첼은 너무 나타샤 리온이어서 저는 사실 놀랄 건 없었고 너무 그냥 자체였다. 그러니까 너무 완벽했어요, 진짜. 저는 나타샤 리온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현존하는 배우들 중에서 가장 쪼가 강한 배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목소리부터 이미 너무 잘해요. 그 왓챠피디아 들어가니까 댓글 중에 그 담배는 계속 피시고 폐암은 걸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 말 너무 웃기는 거예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와달라고. 노래하니 계속 주황색 그 염색약을 협찬해줘서 계속 저 머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봐요. 왜 이렇게 웃겨? 항상 포커페이스 생각하면 그런 걸걸하고 되게 개저씨 같은 그쵸. 그런 역할을 많이 맡아서 거친 느낌의. 저는 이번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슬픈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진짜 연기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촬영 당시에 나타샤 리온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더 걸걸해지는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잘 어울려요. 오히려 되게 감독 입장에서 땡큐죠. 이게 뭐 뻔한 얘기지만 나타샤 리온 연기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관객한테 정보가 제일 안 드러났다가 드러나는 되게 중요한 키의 역할, 이 세 명 중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편인데, 와 근데 연기 다시 영화를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결말을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아까 처음에 신디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누가 봐도 비호감으로 느껴지게 만들잖아요. 뭔가 참여도 안 하고 막 제가 KT가 갖고 있는 인식이랑 똑같이 우리가 갈 수 있게끔 이끈단 말이죠. 근데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드러나는 행동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파에서 그 앉아 있는 위치가 항상 그 아버지가 앉아 있는 그 소파에 유일하게 앉아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오히려 잠깐 앉잖아요. 그 둘보다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때 그 엔젤 그 호스피스한테 얘기를 듣다가 창문을 보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그 아빠한테 그 배팅을 얘기하는 장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영화를 다시 보는데 너무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미 이 사람은 다 연기를 하고 있었고 나 같은 멍청한 새끼가 못 본 거구나. 약간 이런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첫 번째 볼 때 내가 못 봤던 거는 그렇죠. 내가 안 본 거지. 이 사람은 이미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 이미 저변에 깔려 있었다라는 그 감각이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반성하게 되네. 배우로서도 존경스럽고 감독도 진짜 대단하고. 그 중간중간
약간 상처받는 그 눈빛이 저도 여러 번 보니까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정말 그런 연기가 너무 좋았고 보통 이런 역할 많잖아요. 보통 남자 배우가 더 많이 하는데 막 망나니 같은 아들인데 사실은 굉장히 큰 감수성과 슬픔을 가지고 알고 보니 저도 착한 놈이었어요. 속이 깊었다고 이런 내용 되게 많은데 저 되게 뻔한데 어떻게 네. 보면. 근데 연기가 너무 안 뻔하고 제가 본 이런 망나니 연기 중에 제일 좋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되게 디테일하게 집 안이랑 집 밖의 연기도 되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집 맞아요. 밖에서는 되게 사람이 생기가 그쵸. 돌아요. 저희가 좀 맞고. 다른 드라마에서 봤던 그런 걸걸하면서도 맞아요. 되게 말 잘 그 붙이는 경비원과 대화하는 씬도 네. 그렇고 또 그 가게 가서 맞아요. 얘기했을 그 때도 유일하게 그렇고. 밖으로 나가는 씬이죠. 네. 이 영화에서. 근데 집에만 들어오면 안광이 죽더라고요. 그렇죠. KT와 만나면 KT가 계속 통제하니까 이제 눌리가 이게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너무 잘 표현한 건데 그 뒤에 그 밝혀지지만 유일하게 피가 섞이지 않은 딸이고 이 셋 중에서는 소외당하는 그런 인물로 보이잖아요. 네. 특히 뭐 부고글 같은 경우에는 KT가 크리스티나한테는 바로 보여주는데 레이첼한테는 너 이거 볼래라는 얘기를 전까지는 하지 않다가 둘이 자리를 비웠을 때 레이첼이 혼자 쓱 보는 그런 장면들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도깨비 말 해서 해석이 안 되는 그 부분도 있잖아요. 네. 저 처음에 자막 잘못 나온 줄 알았어요. 진짜 무슨 나라 말이지 이거? 첫째랑 셋째만 알고 있는 그런 언어이기도 하고 네. 그쵸. 그래서 그러네요. 유일한 연결고리 지금까지 이 세 자매, 그러니까 이 둘과의 연결고리는 아버지밖에 없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이제 이 가족 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도 나왔었고, 근데 그 와중에 제 남자친구가 자매들을 조금 비하하면서 그렇게 부르니까 내 자매들이야 나만 욕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너무 현실적이기도 그쵸, 하고 그쵸. 이 연기도 그렇고 이 대사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명 다 볼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약간 프리즘 있죠. 우리 과학 시간에 그러니까 빛 들어오면 그게 일곱 색깔로 펴지는 그 프리즘을 계속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입체적이라는 그거 자체가 일단은 평면적인 걸 보여줘야 왜냐면 우리가 계속 그걸 동시에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입체적인 거라는 거는 일단 평면적인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연기랑 이 연출의 힘이 모여서 그걸 계속 동시에 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샤 힐리가 연기했던 레이첼 같은 캐릭터는 굉장히 아닐 것 같지만 제일 수용적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네요. 그 대사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친구한테 그 얘기를 할 때도 되게 안 공격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친구는 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훨씬 안 공격적으로 제발 그냥 조용히 하라고 누가 봐도 약간 매 맞는 부인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되게 수용적이고 나머지가 그 레이첼한테 얘기할 때도 그 폭발했던 한 장면 제외하고는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맥주 주는 것도 레이첼이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그 가장 거칠 것 같은 맞아요. 캐릭터가 가장 막 욕하고 막 이럴 것 같은 캐릭터가 정작 제일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계속 동시에 느껴지는 게 되게 이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던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째가 사과하니까 바로 받아주잖아요. 맞아요. 절대 안 받아줄 네. 것 같이 하다가 약간 기다렸다는 맞아요. 듯이 그쵸, 그쵸. 하는 느낌도 있었고. 근데 KT도 그 장면 전 부분에 보면은 계속 사과할 타이밍을 재고 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눈치 보잖아요. 네. 근데 이때다 싶으니까 바로 딱 얘기를 하는 게 지금이다. 너무 자매들 같은 거예요, 진짜. 맞아요. 저도 레이첼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는 것 같아요. 첫째가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미안하단 말을 그냥 내뱉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거쳤을지 레이첼이 또 그런 걸 잘 이해하는 맞아요. 캐릭터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사실 남동생만 있고 자매는 없어서 대체 이런 거는 또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런 관계는 또 어떨까? 시즌이 어떠세요? 아 저밖에 없군요. 아 자매라는 건 사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디테일이 살아있다고 느낀 게 네. 저도 맨날 동생하고 진짜 자주 싸우고 자주 화해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미묘한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서 그러니까 화해를 둘 다 하고 싶은데 둘 다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쵸, 누구 그쵸. 먼저 말을 꺼내지는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주로 저는 제가 먼저 화해를 청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해를 청하면 동생이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되게 잘 살아 있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동생도 뭐 언니가 미안하다면야 이러면서 받아주는데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마지못해 받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고 맨날 화해하고 그래서 저희는 진짜 자주 싸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싸우고 있는데 ING군요. 네, 싸우면 그날 화해를 해요.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뭔가 둘 다 빨리 화해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화해를 하고 나서가 이제 또 같이 할 수 있는 게 또 많고 더 재밌으니까. 또 그러니까 하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남매랑 자매랑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래도 성별이 같다 보니까 좀 접점이 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는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으면 같이 좋아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옷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공유하는 접점들이 더 많이 생겨서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오히려 더 많이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더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확실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접점들이 있다라는 게 조금 차이? 그러니까 좀 더 접점이 많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뭔가 같이 이렇게 성별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드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전 누나가 둘이거든요. 근데 그 누나 둘의 모습을 이제 제가 약간 이 영화의 카메라처럼 보게 되니까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게. 느낌이 이런 느낌이 드는데 저도 가끔 좀 놀라다 싶을 정도로 둘이 말이 자매지 그냥 제일 친한 친구거든요. 결국 나이 들면서 좀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좀 거리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같은 남성이어도 그것도 다르죠. 네네, 좀 다른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항상 좀 신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누나들 보면서 좀 신기하게 느끼기도 하고. 전 제 친구 중에 실제로 세 자매인 친구가 있는데 재밌게 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더 좋을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이 정도 나이가 됐을 때 훨씬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옆에서 보면서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부러운 것 같아요. 저는 외동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워본 적은 없는데 저는 위로 사촌 언니가 3명이 있거든요. 근데 다 너무 쿨해서 딱히 이렇게 그 같이 놀러 다니시는 싸울 만한 일도 없고 저랑 관심사도 비슷하고 성향도 다 비슷해서 나중에 그냥 아무도 못 만나고 계속 이렇게 살 거면 나중에 구해서 같이 살자. 내 자매. 근데 다들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이거 좀 초를 치자면 그 같이 안 살아서 사이가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건 진짜 맞아요. 떨어져 있으면 사이가 좋아져요. 진짜.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애틋해지려면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집에 왜 안 가지? 이러면서 계속 같은 집에 있으면. 네. 저도 동생이랑 제가 이제 기숙사 살고 이러면서 이제 동생이랑 좀 떨어졌는데 어렸을 때 그렇게 싸우다가 좀 이제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이제 방학이라 오랜만에 집에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바로 피곤하다. 진짜 안 나가지. 내가 나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이게 가족이 진짜 애매해요.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저 부모하고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며칠 지나면 이제 서로 이제 좀 떨어져야 된다 이러고 이제 집에 가거든요. 좀 이게 그 파티션이 있어야 돼. 분리가 필요하고. 분리가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셋째 얘기를 더 해볼까요? 네, 좋아요. 저는 이 엘리자베스 올슨 배우를 너무 좋아하는데 진짜 미친 것 같아 이 사람도. 저 별다방하고 지금 벼르고 있는 배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 올슨이 향후 한 몇 년 안에 아카데미 노미네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작품 보는 눈이 너무 좋고 맞아요. 차기작이 8개예요 지금. 그래요? 근데 그중에 굵직한 작품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줄리아 로버츠랑 에디 레드메인이랑 같이 나오는 뭐 심리극 스릴러 영화 이런 것도 있고 크리스틴 스튜어트랑 오스카 아이작이랑 같이 나오는 영화. 그거는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잘 될 배우.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맞아. 저도 뭐 이게 좀 독한 얘기긴 한데 이 마블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뺐었어. 마블이 시간을 너무 많이 뺏어가지고 좀 야속해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이미 탈출했지만 빨리 탈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것 때문에 유명해지고 기회가 많아진 것도 사실인데. 근데 본인도 그렇더라고요. 마블 영화를 이제 자기는 독립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마블 영화를 찍는다고. 마블 영화를 돈 벌고 이제 독립 영화를 이제 거의 다 쓰는 거지. 프로듀서도 진짜 자기 하니까. 하고 싶은 거 하려고. 맞아요.
엘리자베스 올슨이 실제로 그 올슨 트윈스 되게 유명하잖아요. 올슨 자매 중 막내여서 딱 셋째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이 감정이입이 더 좋았겠네요. 더 잘 어울렸다고 느껴지고. 셋째 상이에요. 네. 있어요, 진짜. 맞아요. 진짜 약간 현실적인 걱정은 첫째가 주로 하고 둘째가 약간 엇나가고 셋째는 약간 4차원에 가 있는 자기 세계. 네, 자기 세계가 뚜렷한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되게 이 상황을 되게 잘 설명하는 대사들을 크리스티나가 제일 많이 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명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런 이제 좀 관조적인 생각이 한 걸음 떨어져 있는. 네, 이 상황을 이렇게 좀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가 생겨서 되게 그런 뭐 철학이 생긴 것 같은 포지션이 다르죠. 그래서 중간에 싸는 거 말리는 것도 크리스티나고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향이 사실 좌우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아버지 방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도 크리스티나잖아요. 아 그렇죠. 맨날 가서 노래 불러드리고 맞아요. 뭐 책 읽고 뭐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진짜 디테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설정 자체가 아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역할이 나눠지는 그 부분 자체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신기해요. 처음 캐스팅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이런 내용이다라고 했을 때 막내 캐릭터는 지금 상상했던 캐릭터와 지금 되게 결이 많이 다른 캐릭터로 나왔어요. 그 크리스티나가. 전 처음에 그 엘리자베스 올슨이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서 Sorry for Your Loss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이것도 되게 비슷하게 가까운 사람 남편이 죽은 다음에 남겨진 이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에서 나왔던 그런 느낌처럼 조금 더 우울하고 차분한 역할, 정말 딱 그런 중재자의 역할로 셋째가 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광기 눈을 하고 나올 줄은 몰랐고 미친 사람으로 나올 줄이야. 근데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둘째가 그 벤치에서 너 미쳤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시원해. 맞아요. 속 시원한 느낌이어가지고. 그 모자 쓰고 나온 것도 진짜. 맞아요. 그 패딩 모자 쓰고. 그렇죠. 약간 그 신랑처럼 그러고 나오는 게 뭔가 되게 그 혼자 옷 그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자 패딩 입는 이런 디테일도 너무 좋았고 뭐 배우 연기도 연기지만 연출도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거를 계속 찝어주는 그리고 막 둘이 막 싸우고 이럴 때 중간에 조용히 하라 그러고 아빠 소리를 듣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고 실제로 집에서도 제가 약간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아 진짜 저거는 디테일하게 잘 잡았다. 뭐 막 우리 엘리멘탈 얘기하면서 막 장녀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셋 다 되게 균형 있게 잘 잡았다는 게 되게 키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냥 응석바지 셋째가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잘하는 막내인 거예요. 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에게 할 틈이 없는. 그쵸. 첫째는 뭐 바쁘고 둘째는 뭐 제정신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나 혼자 잘 살아야 된다라는 그거에 좀 사로잡혀서 아마 그래서 더 가족에 집착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대사로도 그쵸. 그 그쵸. 아버지 대사로도 네.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엄마를 잃었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 같은 것도 맞아요. 그 대사가 저도 약간 그러니까 생각 못했던 전혀 생각 부분인데 못했던 이런 걸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첫째나 둘째가 생각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좀 역할이 큰 셋째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이게 이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경험도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형제의 구성이 다를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가족이 없을 수도 있고 뭐 흔히 얘기한 대한가족 형태로 자기 유년 시절 보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영화를 너무 가족에 대한 코드로 읽은 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소외가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계나 그 우리가 인격이나 성정이라는 게 어떻게 비춰지는지에 대한 영화인 것 같기도 했어요. 맞아요. 특히 전반부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영화 그런 힌트를 던지는데 이게 의도했던 건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깊게 하다가 나온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 MBTI 얘기를 우리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많이 얘기하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와
자기가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자기가 좀 다르고 그쵸. 그게 충돌할 때 오는 속상함 같은 것들도 있고 거기서 확인되는 기쁨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영화가 그걸 너무 잘 포착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 세 명으로 나누면 이 경우의 수가 다 나눠지잖아요. 둘이 있을 때랑 셋이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근데 이런 부분을 되게 다양하게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나라는 인간과 크리스티나가 됐든 케이티가 됐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의 나와 그 사람이 보는 나가 계속 충돌하고 교차하는 과정 같은 거를 이 영화가 좁은 공간이라는 그 도구로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런 가족이 없거나 이런 가족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내가 어떻게 규정되는가 나라는 인간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영화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세 배우가 안 닮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지점에서 그냥 세 명의 인간, 세 명의 관계라는 그쵸. 측면에 맞아요. 오히려 더 집중을 하게 된 것 같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 영화가 아닌 거죠. 막 그 최근 나왔던 장손 이런 영화처럼 진짜 가족 가족의 안에서 그냥 거기는 진짜 혈육의 그건 느낌. 진짜 그게 핵심이죠. 네. 근데 이제 전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는 처음으로 이 세 자매가 좀 이렇게 하나가 됐다라고 느꼈던 장면이 그 호스피스 간병인 그 남자도 진짜 은은하게 짜증나잖아요. 진짜 미친 것 같아. 사람 연기 너무 좋아. 그 사람 진짜 그 사람 진짜 연기 잘했다고 진짜 연기 잘하신 것 외부 같아요. 인물이 거의 몇 명 안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그 특유의 이렇게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불편한 얘기를 계속 꺼내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자기는 예의 있고 조심스러운 척하지만 아무 책임도 지고 싶지 않고 그냥 정말 자기 할 일만 하고 떠나고 싶은 할 거면 니들이 해라. 정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선택권을 모두 주고 착한 척하면서 근데 결국 어쨌든 싫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캐릭터인데 그 이제 간병인한테 짜증내고 딱 나가고 간병인이 네네. 세 자매 이제 얘기를 할 때 처음으로 약간 대동네 단결을 해서 그 내쫓은 케이티랑 레이첼이 공감하는 처음으로 이제 힘을 합쳐서 내쫓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공공의 적이 있으면 맞아요. 내부에서 강해지니까. 강해지죠. 결속이 강해질 수밖에 좀 없잖아요. 엔진이 불쌍하기도 해 사실. 사실 크게 잘못한 거 맞아. 없어요. 크게 잘못한 건 크게 잘못한 그냥 느낌인 거지. 느낌이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거지. 뭔가 객관적으로 잘못한 건 없는데 그래서 뭔가 그 장면에서 이제 농담 나누고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그 장면에서 처음으로 셋이 자매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아 근데 진짜 제가 완전 초반에 얘기했지만 이 영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악성 구조론자여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영화를 볼 때는 구조로 보면서 봤거든요. 네. 중간에 멈추고 네. 이제 몇 분이지 몇 분 와. 막 적고 이러면서 봤는데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올해 했던 영화 중에 제일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중간 그 같이 셋이 이야기하자 그거 크리스티나 폭발하는 것도 진짜 둘 다 짜증나.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폭발을 하고 나서 이제 셋이 모여서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 대화씬도 진짜 좋죠. 그 결국 지 하고 싶은 얘기만 하잖아요. 답변을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그랬어. 되게 재밌는 게 그러면서 회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회복이 된다는 그 역설도 너무 좋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호스피스 같이 뭐라고 하는 장면이 붙어 있는데 그게 영화 딱 가운데 50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 모든 게 풀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제사. 그러니까 진짜 어떤 애도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슬픔을 소화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의 전체적인 설정이긴 하지만 이 영화가 흔히 얘기하는 그 병실 장면을 한 번도 찍지 않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지 않고 그 세 명의 관계를 계속 주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영화를 반을 딱 쪼개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버지 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시작을 하니까 아버지 나오고. 네. 그러고 산막에서는 아버지가 나와서 혼자 10분을 이야기하시고 맞아요. 끝난단 말이죠 영화가. 와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이게 기분이 나빴던 게 전 보통 구조가 특이한 작품을 보면 아이 개끼부리다 망했네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편이거든요. 저는 구조를 약간 신봉하는 편이어서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근데 이거는 되게 경이로웠던 것 같아요. 아 이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두 개였고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그 관계와 죽음이라는 게 되게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 뭐 둘이 다른 주제잖아 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쪼갰구나. 마치 다음 소위 같은 영화에서 영화를 반으로 쪼갰던 것처럼. 그래서 되게 약간 존경심이 들더라고요 감독한테.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뿌듯하네요. 소피님 덕분에 되게 저도 못 보고 지나칠 만한 영화였는데 사실 전 처음에 볼 때 약간 지루했거든요. 첫 번째 영화 볼 때는. 이게 지루하지 않을 수 없는 영화예요, 솔직히. 근데 두 번째 볼 때는 내가 이걸 첫 번째 볼 때랑 너무 다르게 느껴서 그렇다고 막 나쁜 영화라고 생각했던 건 아닌데 그게 두 번째 볼 때 너무 다르게 보여가지고 좀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세 번째 키워드는 덜컹거리는 생활입니다. 이제 간병을 한다는 건 사실 혼자나 둘이 해도 쉽지 않은데 서로 안 맞는 셋이거든요. 이제 간병만 해도 힘든데 동거를 해야 된다. 이중고. 진짜 이중고. 일주일만 집에 있어서 지금 동생이랑 서로 피곤해 죽겠는데 그 끝이 없잖아요. 사실 이제 뭐 기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어디 다른데 머물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기다려야 되니까. 네.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약간 좀 감정적으로 좀 애매한 게 기다린다는 거는 결국엔 끝은 죽음인데 그쵸. 그걸 계속 기다리는 입장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재촉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걸 편하게 바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너무 예민하고 힘든 상황에서 지금 이 둘째라는 약간 굴러들어간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첫째랑 셋째 솔직히. 근데 그쵸. 그 감정선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처음에 완전 파국이겠구나 생각했어요. 맞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신호분 진짜. 네. 근데 그 덜컹거리긴 했는데 생각보다 파국은 아니어서 되게 아름답게. 네. 그리고 뭔가 그 아파트에서 같이 생활하고 이런 모습이 이 영화의 뭐 흐름, 뭐 주제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느낌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지루할 줄 알았는데 안 지루하고 잘 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화면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먹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뭘 먹고 사나, 요리는 누가 하나 막 약간 이런 거. 맞아요. 되게 디테일해서 전체적으로 막 뭐 닦고 쓸고 이런 것도 나오고 뭐 유리컵 깨서 쓸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엄청 디테일해서 저도 그거 다음에 뭐 할지 궁금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루에 그렇게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정해져 있는데 돌아와서 방 들어가고 이런 거 말고는 꼭 그 메인 갈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요소들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각자의 생활 방식이 너무 다르잖아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누군 토토하고 누군 요가하고 누구는 막 뭐 애랑 전화해서 혼내고 뭐 요리하고 아파트가 넓지 않은데 그쵸. 거기서 어떻게 잘 공존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엄청 잘 쪼갰어요 진짜. 근데 그 좁은 집에서 그렇게 셋이 부대끼면서 그 좁은 느낌이 너무 잘 살지 않았어요? 맞아요, 촬영 맞아요. 자체가. 내가 다 답답하고 아니, 저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코로나 자가격리의 추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일주일. 그 좁은 공간에서 가족들하고 부대끼면서 나갈 수도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그러네요. 자꾸만 부딪히게 되는 그 시절의 또 기억이 막 떠오를 정도로 그 공간이 진짜 한정적이라는 게 확 느껴졌고 그리고 아까 또 하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삶의 뭔가 마지막을 그리고 있는데 그게 되게 일상의 차원으로 딱 이렇게 내려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지나치게 낭만적으로 막 너무 아름답게 그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 현실적으로 가가지고 막 상속 다툼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에 그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 정서가 되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이 당연히 신경 쓸 일이 많죠. 뭐 서류상으로도 뭐 심폐소생술 그 동의를 뭐 받냐 마냐 그런 서류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이 영화에서 서류보다 좀 더 크게 와닿았던 거는 결국 감정적인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아버지를 뭐 기다려야 되냐 뭐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냐에서 이 세 명의 자매가 다 각각 느끼는 그 정서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충돌 근데 그게 충돌을 하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충돌을 하니까 그게 더 극대화되는 느낌인 맞아요. 거예요. 감정의 충돌이. 그래서 그런 지점들이 되게 좀 흥미로웠고 또 그게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한 장면이 그러니까 엔젤인데 그걸 저승사자라고 부르잖아요. 세 자매가. 사자 보이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되게 애매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저승사자의 포지션인 거는 맞잖아요. 맞죠. 어쨌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의 곁에 계속 있는 존재고 그 엔젤이란 존재가 사라졌다는 건 결국 아버지가 이제 가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 애매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야 될지 뭐 기다리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 그 상황이 너무 그 엔젤과 저승사자의 그 간극에서 느껴져서 그러니까 보면서 또 되게 깊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웰빙 생각만 하는데 웰다잉이 뭔가 이런 생각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현실적이라고 느꼈던 게 뭐 네.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뭔가 죽음이 가까운 사람을 곁을 지킨다는 게 네. 그러니까 보통 되게 극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뭐 감정적으로 막 요동치고 물론 감정적으로 요동칠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너무 지난하고 그쵸. 지난해서 견디기 힘든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쳐서가 아니라 정말 이게 뭐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과정에서 해야 될 것들도 너무 많고 현실적인 일과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과정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힘든 거예요, 사실. 아, 그쵸. 너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생각보다 되게 일상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점을 너무 전체적인 영화의 톤에서 잘 잡은 것 같아서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어요. 네.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될까를 생각해야 될 정도로 좀 시간이 늘어진 듯한 느낌. 그렇죠. 반복적이고. 네. 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이 어떤 면에서 또 다르냐면 죽음을 앞둔 아버지를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그 톤? 태도가 다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KT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싸울 때 옆방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큰 소리 그러냐, 큰 소리 내서 막문을 닫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형식적으로 진지한 거죠. 맞아요. 아, 그렇죠. 근데 둘째는 겉으로 보이는 자기의 어떤 행동이 남들에게 애도로 비춰질지 아닐지 아니면 슬픔으로 비춰질지 아닐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죠.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된 거야 라는 식의 느낌이고 크리스티나는 또 되게 약간 영적이고 맞아요. 되게 철학적인 그런 영적이에요. 계속 노래 불러주고 책 읽어주고 웰다잉 약간 이런 거를 되게 추구하는 또 가면 그러네요. 근데 제일 필요한 일이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필요한 맞아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맞아요. 그 세 명이 다 아버지의 죽음을 대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감정선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뭐 가장 중시하는 가치관 이런 게 다 달랐다는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자 애도하는 방식이 전부 다 다르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부분을 이 세 자매로 대표해서 보여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마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케이크처럼 이렇게 층층이 쌓이는 느낌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까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어떤 되게 드라마틱하게 뭔가 팡 터지는 이런 것들 퐁퐁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계속 똑같이 반복돼서 쌓이는 거죠. 그래서 그 간호사분도 계속 출퇴근을 하고 뭐 크리스틴 그분 연기도 너무 좋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 새끼도 뭐지? 약간 이런 그 사람들 진짜 그 일상적인 상황이죠. 더. 그래서 뭐 아침마다 엔젤이 오고 참 이것도 비유적이죠. 그리고 뭐 그 계속 들어가서 노래를 부르고 그 KT는 계속 요리를 하고 그 부엌에 주로 있잖아요. 부엌에서 뭔가 행동을 하고 레이첼은 계속 담배를 피고 뭐 약간 이렇게 그 다른 색깔이 쌓여가는 느낌 자체를 너무 완성도 있게 잘 만들어낸던 것 같아요. 마지막 키워드는 죽음을 계기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제가 처방도 그렇게 했지만 사실 아버지의 이 병화는 약간 핑계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이 세 명의 관계가 저는 물론 영화를 거의 반으로 나눠서 후반부엔 아버지에 더 집중이 돼 있지만 이 다시 이어진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좀 마무리하듯이 제시하기 위한 사실은 장치지 않았을까. 그쵸.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는 저는 그 아버지를 등장시킨 것에 대해서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라면은 그런 장면이 좀 불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막 되게 큰 주제를 던지려고 하고 되게 엄숙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소박하게 정말 이 세 자매가 아는 그 아버지 얼굴을 한번 비추는 게 오히려 소박한 연출인 것 같아서 맞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오히려 깔끔했어요. 너무 신비스럽게 자꾸 그 방도 안 비춰주니까 중후반 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에 무슨 일인지 아버지가 어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게 소리 아니야? 귀신 알고 귀신이고 이미 돌아가신 거 아니야? 이거 식스센스인데.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드니까 그냥 깔끔하게 한번 보여주고 그리고 이제 사실 영화적인 완성도를 봤을 땐 보통 그런 뭐 아버지가 막 말로 다 설명을 하고 자기의 어떤 바람 같은 거를 얘기하고 그런 장면을 넣는 게 너무 설명적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걸 비춰주는 게 뭔가 마음 따뜻해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안 보여주고 끝냈으면 아버지의 부재나 이런 걸 더 생각하느라고 정작 이 마지막에 또 세 명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니까 저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나왔지? 갑자기 이렇게 진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 그러니까요. 영화에서 갑자기 개연성이 사라진다, 뜬금없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상실을 겪고 난 후에는 그런 논리들은 다 필요 없고 이 사람을 한 번만 더 보고 싶다. 내 기억 속의 모습 그대로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하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들을 모두 자매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영화가 너무 희망적이고 따뜻하게 끝났다라는 거를 뭔가 보여주는 것 같다고 느껴졌고 이 영화를 지금 당장 이해하거나 무언가를 보면서 느끼지는 못하는 분들도 언젠가 시기는 다르지만 누구나 같은 거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진짜 극호였고요.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좋았던 거는 이게 아까 제가 케인 얘기했던 것처럼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딸들이 원하는 아버지도 아니고 단순히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딸들에 대한 이야기도 아닌 그러니까 되게 영화가 답을 내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답을 안 내리는 영화도 답을 안 내리고 질문을 하는 영화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정확한 답을 내리는 영화도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명확하게 혹시 이해 못했니?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설명적이고 지루했다면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4명 다 연기가 너무 좋았고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보면서 이게 뭐지 지금? 왜 이러나? 약간 맥주를 가져온다고? 약간 보면서 정신이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뭐가 휘몰아치는데 좋다. 아니 그 배우분 제가 성함을 J.O. 샌더스라는 배우분인데 그 아버지 배우 빈센트 배우분이 이분이 연극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역시 내공이 이거 혼자 제가 보기엔 A4지 한 3장 반 정도 되는 거거든요. 혼자 되게 다 하시잖아요. 독백을 시작하시는데 몰입이 되고 물론 이제 원테이크는 아니었지만 그 대사량과 그 감정선이나 이런 게 맞아요. 와 진짜 경이로웠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 씬이 한 7분 정도 되더라고요. 6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씬을 위해서 달려온 영화는 분명 아닌데 이 씬 전에 나왔던 결론이나 그 감정선들을 그냥 다시 한번 짚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둘이나 셋이나 각자가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와의 상호작용이 뭐였는지를 한 번 더 짚어주는 거죠.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영화의 덕목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볼 수 없는 걸 보게 한다라는 게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죽은 사람을 깨어나게 하고 뭐 과거에 없었던 일을 뭐 되돌리고 뭐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차원을 넘어서 그 본인들이 듣고 싶었던 답이자 그 사람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답이라는 그 모호한 그 회색지대에 있는 그거를 영화적으로 끄집어내서 명확한 걸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그걸 명확한 걸로 얘기하면서 그게 사실 다 있었던 것처럼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되게 처참한 현실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버지가 소파에서 일어나서부터는 없었던 일인 거죠. 영화적 표현으로 봤을 때는 그 소파에 앉아서 그 호흡기를 대고 돌아가신 걸로 나오니까 근데 이 표현은 정말 저 영화적으로 정말 중요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일반적인 영화 원칙에서는 어긋나죠. 저는 그 영화가 기존에 갖춰왔던 원칙이나 구조를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이지만 이걸 깨는 것도 그거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아주 길게 봤을 때 영화사에서 어떤 영화로 남을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영화로 남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서는 되게 지극히 온당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인물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간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그게 초반에는 이제 세 자매 관계를 통해서 제시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 세 자매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기는 한데 각자 살아온 환경도 너무 다르고 지금은 또 각자 떨어진 곳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생길 수밖에 없는 어떤 간극에 대해서 그 간극 때문에 발생하는 충돌에 대한 얘기가 좀 초반부에 나오다가 이제 후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진짜 본인 등판을 하셔서 세 자매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아버지가 등장해서 첫째가 쓰고 있던 부고를 직접 읽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진짜 재밌죠. 그래서 이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지우는 듯한 그런 연출이 있는데 근데 그걸 또 레이첼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보니까 아까
세 자매 각각이 생각하는 아버지라는 인물 상이 있을 거고 그 아버지 자신이 보는 자기의 이야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라는 게 필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구나. 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니까 필연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주제 의식을 동일하게 가져온 장면이라고 느껴서 그러니까 연출적으로는 조금 튈 수 있는데 주제 의식 측면에서는 한 레일에 같이 있다라는 흐름을 받아서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그렇게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등판하셨다가 그 아버지가 독백을 시작하시면서 세 자매한테 각각 하고 싶었던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환상적인 연출이기도 그쵸. 하고 마지막에 보면 그 이야기가 진짜 세 자매한테 닿았는지는 알 수가 없고 전 사실 닿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어쨌든 아버지가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그렇게 상상을 한 거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관객은 아는데 그 세 자매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남는 거죠. 그러니까 듣지 못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구나라는 느낌을 또 한편으로는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세 자매는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거고 그거를 서로 어느 정도 공유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아버지 자신이 생각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는 점을 또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 있어서도 결국은 누군가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로 좀 확장을 한 지점이 있다고 느꼈고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딱 확장을 했다가 마지막에는 세 자매 사이의 관계로 다시 갈무리 되면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출 방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호였습니다. 영화 너무 좋은데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저는 그 앞부분에 그렇게 자매 싸움을 넣고 논쟁을 하고 머리채를 잡고 싸우고 해도 마지막 장면으로 가서는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게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게 너무 사랑스럽게 느껴지기도 했고 결국 가장 마음에 남는 건 마지막 그 엔딩 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특히 그 의자에 앉고 소파에 다시 돌아와서 서로한테 몸을 기대는 그 장면이 좀 마음속에 좀 오래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의 그 빈 공간이 그 의자가 아버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자매들이 남겨두고 싶은 집의 한 공간일 수 있겠고 이들만의 공간 그동안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연결되지 않았던 그런 자매들의 마음 한 구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없이 세 명 모두가 자리에 앉고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같은 행위를 하면서 그 자리를 채운다는 건 이 세 명이 앞에 서로 그렇게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예요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기억이나 경험을 공유하는 거에는 엄청 큰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저는 2년 전에 사촌 언니랑 갔던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얘기를 지금까지 해요. 그렇죠. 맞아요. 계속 카톡 하면서. 제가 보기엔 30년 뒤에도 할걸요. 맞아요. 근데 그런 여행들도 당연히 되겠지만 그런 것보다 아픈 경험을 같이 했을 때 그 힘이 더 배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을 같이 겪었을 때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 혹은 함께 느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위로가 저는 있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장면도 그렇고 이 영화 전체가 좋았던 점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고 있고 언젠가는 반드시 느끼게 될 그런 상실의 감정을 되게 감정적이지 않게 담백하게 담아냈다는 거 장면 자체에 부가적인 그런 것들 없이 풀어냈다는 게 너무 좋았고 그런 영화들은 많잖아요. 이때 기억나? 우리 이때 이랬던 거 생각나? 그런 영화들은 많은데 이런 영화가 아니라 너무 감사했던 것 같고요. 네, 정말 그 정도까지 느껴졌고 또 마지막 장면이 오프닝 장면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장면이에요. 첫 장면은 각 캐릭터의 그런 독백으로 시작을 하고 앞에 분명히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음을 서로는 인지는 하지만 다들 자기 할 말만 하고 있고 말을 꺼내면 상대방의 반응이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 진짜 미친 사람들이야. 그렇지 않고 그렇게 벽에 막힌 것처럼 세 명이 같은 테이블에 있는데도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엔딩 같은 경우에는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 누구보다 서로를 깊게 인식하고 있다는 게 이들 개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들끼리의 관계의 성장으로도 보였던 것 같고요. 영화
또 영화 내내 그렇게 싸우고 서로 잘못을 따지고 선을 긋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보면 자매들은 서로를 가장 깊이 인식하고 있는 관계로 뭔가 맞아요. 보이더라고요. 아까 그 첫째가 계속 둘째한테 화해하는 타이밍을 재고 그쵸. 둘째는 바로 받아주고 셋째는 그거 보고 흐뭇하게 있고 신발장 앞에서 네.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멘트도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너랑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고 그쵸, 했던 그쵸. 게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집을 떠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 집으로 돌아와서 만날까? 이거는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깊이 서로를 계속해서 인식을 하고 또 서로에게 의지를 할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다시 맞아요. 그 공간에서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뭔가 처방에 했던 것처럼 네. 사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네. 정의를 내리려고 하진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부재 내지는 뭐 죽음, 상실 같은 것들 이후에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었지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려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죽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뭔가 이해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런 면에서 소피님이 말씀해주신 그 공유하는 기억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음 직전이나 직후에 공유하는 기억이라는 게 강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뭔가 최근에는 장례 이런 절차 같은 걸 점점 축소하는 추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그거에 대해서 좀 최근에 생각해볼 일이 있었는데 마냥 좋은 것 같진 않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레머니 네. 자체가 왜냐면 그런 형식적인 절차를 반복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면 그런 정신없는 절차를 통해서 당장의 슬픔을 좀 중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얘기를 듣기도 했고 그런 걸 반복하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 막 모여서 함께 한다는 그 기억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도 다시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영화는 그런 형식에 대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직전에 계속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네. 어쨌든 평생 아버지를 기억하려면 이 기억을 꺼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좀 분위기 같은 것들을 좀 의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것과 네. 관계라는 거를 어떻게 연결하고 싶었던 걸까라는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의 결과로 아버지를 등장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그 씬하고 씬 관계를 보면 그 앞에 있었던 씬이 그 이제 크리스티나가 아버지하고 영화를 보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로 다음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게 진짜 맞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셋이 이 영화에서 1시간 내내 겪었던 일들로 아버지의 생각을 반박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절대로 다 그 삶을 통째로 다 이해할 수 없다. 전체를 네. 봐야 된다. 네. 그거는 뭐 매체에서 근데 이 영화가 영화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 약간 자기 까기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데 근데 이걸 영화적으로 보여줬잖아요. 네. 아버지가 어떻게 말할 그게 신디님 말처럼 딸들한테 전달이 됐을지 안 됐을지언정 그 관객한테 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식이 너무 고급지고 너무 세련되고 너무 아름다운 표현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했던 말이 아버지로서 반박되는 거죠. 이건 정말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가짜 이야기로만 할 수 있는 거라서 이게 너무 그 씬이 너무 반짝거리는 느낌이었고 아니 이게 되게 사실 이런 거 되게 나쁘게 평가하잖아요. 원래 앞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캐릭터가 갑자기 나와서 주제랑 사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첫사랑 이야기 하는 거 약간 로봇 드림 생각나지 않았어? 그 팔 잡는 거 약간 로봇 드림이에요 그거. 그래서 막 배경도 유혹이고 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전혀 뜬금없다고 안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깊게 읽을 수 있다면 저는 굳이 이 부분을 뜬금없거나 난잡한 곁가지다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되게 이 영화를 이 영화로 만든 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갖고 있는 그 여러 역설들이나 그 관계가 갖고 있는 그 아이러니함 같은 것들이 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등장하는으로써 완성된 느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가 있으면 한 명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KT가 창문으로 레이첼을 보면서
이제 자녀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제 눈으로는 레이첼을 보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대사가 자녀 이름을 얘기하면서 트레이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눈은 밖에 있는 자기 동생 레이첼을 향하고 있는데 그게 약간 레이첼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좀 냅둘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 이런 말처럼 바꿔서 들리기도 했어요. 겹쳐지네요. 네. 그리고 이 장면을 약간 기점으로 KT가 레이첼에 대해 갖고 있는 레이첼을 자꾸만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약간 내려놓고 레이첼 자체를 조금 바라봐 주려고 하는 식으로 태도가 약간 변화한다고 느꼈어가지고 이상하게 이 장면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저도 동생이 있다 보니까 통제 그만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그때 레이첼이 개 안고 행동하잖아요. 너무 좋아하고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냅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네요. 동생분이 좋아하시겠는데요? 저는 뭐 아버지신 얘기는 많이 해서 그 아버지신 말고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 레이첼 남자친구가 언제 가는 장면 있죠? 네. 그 장면이 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장면이 정말 연극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되게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그걸 알고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한테 너무 집중하면 이건 이 씬만 하고 퇴장하는 사람이니까 집중하면 안 되니까 바스트나 클로즈업을 아예 안 주거든요. 계속 정강이나 풀샷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대사를 너무 잘 쳐가지고 계속 찍고 싶긴 한데 그 양가적인 감정이 뭔가 그 씬에서 느껴졌고 너무 좋은 반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되게 흔한 장면이긴 하잖아요. 대신 싸워주는 거 흔한 장면이긴 한데 그 대사나 흐름이나 그 말투나 그리고 또 이제 흑인이니까 그 특유의 그 말투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 레이첼 말투랑 비슷하긴 한데 그게 너무 그 이 작품이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깔끔한 얼투에서 좀 튀어나오는 그 느낌도 너무 좋았고 그 대사나 상호작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좋은 작품들은 조연이 하는 대사도 주제를 담고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벤지의 대사도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벤지 대사 중에 그 나한테 대하는 모습만 봐도 당신이 어떤 태도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사를 하고 되게 엄청 쏘아붙이잖아요. 근데 되게 예의 바르게 쏘아붙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젠틀하게 그냥 우리가 되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는 막 같이 담배 피고 막 이런 맞아요. 되게 흔히 얘기하는 하층의 사회 하층의 사람이니까 되게 거칠게 얘기할 것 같지만 엄청 젠틀하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진짜 예의를 다 갖춰서 특히 마지막엔 빈센트한테 인사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이 영화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잘 느껴져가지고 그 장면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도 자기가 그 맨스플레인처럼 흔히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레이첼을 위한 말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첼은 절대 생색내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게 너무 이 영화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물론 마지막에 아버지가 잠깐 하지만 그런 주제를 담고 있는 영화는 아닌데 이성 간의 사랑을 담고 있는 영화는 아닌데 그 마지막에 그 복도에서 포옹하고 있는 장면도 너무 좋았고 맞아요. 너무 마음 좋았죠. 그래서 되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전 좋아하는 장면 3가지를 적어놨는데 네, 그럴 것 같았습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거 적어놓은 게 요가하는 크리스티나, 광인 이렇게 적었는데 이해돼요. 정확한데요? 정확한 워딩. 그래서 그 KT 물어보는 게 너무 웃기잖아. 그거 언제 해? 약간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걸 또 꿋꿋이 대답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웃겼어요. 그 크리스티나가 명상을 하고 있으니까 레이첼이 아버지 돌아가셨냐고. 그 장면 저 진짜 좋았어요. 그 쉬는 장면. 그 갑자기 와서 맥주 주고 레이첼.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면은 저는 그 레이첼 방문을 열어두고 와다다다 잔소리를 내뱉는 써붙는 KT의 장면도 좋았는데 PTSD 오던데요. 네. 저는 이런 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대사를 너무 빨리 쳐서 자막 보기 힘든 그런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자막 보다가 얼굴 보다가 자막 보다가 얼굴 보다가 하다가 결국에는 영어 리스닝을 한번 해볼까 하게 되는, 선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좋아서 이 장면은 그냥 순수한 제 취향이라 넣었고 끝 장면도 좋았어요. 그 오리송. 맞아요.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나타샤 리온 목소리로 마지막에 끝났는데 마지막엔 또 캐리콘 목소리로 끝나고 집 나간 미친오리들이 다시 다 돌아왔다고 얘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귀여웠다. 진짜 미친 것 같아. 마지막까지 너무 그 좋았다. 엔딩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 장면 가져왔어요. 마트 갔다 와서 돌아가셨냐고. 아니 그래서 그 크리스티나 표정도 너무 웃기잖아요. 아니 그런 일 있으면 전화를 했지. 너무 어이없다는 그 표정. 막 너무 그 딱 주고받는 대사가
너무 재밌기도 했고 적절하죠. 네, 한편으로는 또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어쨌든 레이첼이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기도 했고 그러니까 나갈 때마다 약간 그런 상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측면이 좀 가슴 아프기도 했고 또 레이첼이 이 두 사람을 100% 신뢰를 못하는 지금 의심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자기의 건적으로 봤을 때 얘기 안 하려고 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싶기도 해서 좀 묘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던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크리스티나 약간 그 양파쿵야 캐릭터 아세요? 눈이 진짜 무슨 말이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것처럼. 양파쿵이야. 이거 왠지 그 올스한테 보여주면 좋아할 것 같은데. 저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떤 분들께 처방하고 싶나요? 처방 대상 시간입니다.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분들께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아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상실이라는 그 과정을 너무 서로 다른 세 자매가 겪어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기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생기는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본다고 해서 누군가 뭐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도 영화적인 문법을 통해서 그 이해를 하는 경험을 해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처방 대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가족이란 결국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께라고 처방을 했는데 이 세 자매의 상황에 맞게 일단 써보긴 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랑 억지로 연결되려고 하는 분들이나 내가 이 가족 구성원처럼 느껴지지 않는 분들에게도 이 영화를 뭔가 추천을 하고 싶어요. 가족은 표면적으로 보면 피로 맺어진 관계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해오지만 그렇게 막 교과서에도 배워왔고 그러지만 영화의 세자매는 그렇지 않잖아요.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꼭 같은 피가 흐르지 않더라도 이들처럼 같은 상처를 지니고 같은 경험, 특히나 아픈 경험을 밀접하게 공유한 사람들로도 가족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표현 방식도 다 다르고 삶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 세 자매도 결국 어머니의 죽음을 같이 겪었고 이번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같이 경험을 했잖아요. 결국 이들을 함께하게 만드는 건 이 슬픔의 경험인 거고 상처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 가장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거나 서로를 용서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그냥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같은 이런 생각의 과정을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영화를 보면 되게 많이 위로받을 수 있겠다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공유한다라는 감각이 진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한 나와 관계 속에 내가 혼란스러운 분들께로 정했고요. 저는 이 영화가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는가에 대해서 되게 생각할 지점을 많이 던지고 이거는 마지막에 나오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보거든요. 심지어 아버지가 제일 심하잖아요. 자기가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게 결국은 되게 거창하게 얘기하면 삶이라는 거의 전체 과정이 약간 이런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정한 나와 관계 속에 내가 계속 부딪히는 과정인 것 같기도 해서 이런 과정을 이 영화처럼 잘 포착한 영화는 생각보다 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영화 가족이라는 틀을 통해서 그거를 표현하고 있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부분이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좀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러면 최종 처방 대상은 제가 선정한 최종 처방 대상은 소피님의 가족이란 결국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께로 선정하겠습니다. 영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 이 세 명이 가족 같다 아니다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가족이어야 이런 걸 느끼고 가족이 아니어도 느낄 수 있다 이런 지점도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오늘 녹음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고 그 지점을 너무 잘 짚어주신 것 같아서 소피님의 처방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수상 소감과 함께 먹으면 좋은 약. 이렇게 다들 봐주시고 너무 재밌게 봐주시고 해서 다른 멤버들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전 이거 메인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연극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같이 먹으면 좋을 약.
역시 세자매가 세자매 제가 다 추천한 영화들이에요. 네네. 제가 한순에서 했던 세자매도 그렇고 혹시 앞부분에 그런 자매 싸움의 그런 티키타카의 부분이 좋았다면 네. 그 쿠팡 플레이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의 풍경이라고 그 싸우는 5시간 동안 부부 싸움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대사로만 합니다. 노래가 안 나와요. 장소가 안 바뀝니다. 이거 비슷하네요.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네. 마지막에 혹시 아버지 나오나요? 그리고 죽음과 관련돼서는 그 블랙미러 이번에 세븐의 5화였나? 욜로지라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네. 이 내용이 사진 속에 자기가 그 인화했던 그런 사진 속에 직접 들어가서 이 기억을 재생하면서 진정으로 애도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작품인데 또 주인공이 그 바튼 아카데미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연기를 되게 잘하시고 그래서 볼 때는 엄청난 감흥은 없었는데 상실의 아픔을 인간이라면 겪게 될 거니까 겪게 된 다음에 이 작품을 보면 정말 감상이 많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금 상실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실 때 훨씬 더 다른 차원의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것 같고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될 테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작품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아버지 대사 때문에 혹시 로봇들이 안 보신 분 있어요? 보셔야 됩니다. 로봇들이 보시고 저희 방송도 한번 들으시고 들으면 계속 나오네. 로봇들이. 끝나지 않죠? 네. 오늘은 가족이란 결국 같은 상처를 지닌 사람들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께 처방해드리는 영화 아버지의 세 딸들을 다뤄보았는데요.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서로를 따뜻하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라며 다음 시네마약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